퇴직 이후에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려면 6가지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퇴직하면은 그다음부터는 일을 안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퇴직 이후에도 해야 될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퇴직할 때 연봉이 5천만 원이면 순재산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노후에 재력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퇴직 이후에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을 저는 뭐라고 보냐면 네, 안녕하세요. 정선영입니다. 제 이름에 대해서는 다른 채널들에서 아마 보였을 텐데 이 채널에는 제가 처음 출연했기 때문에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저는 유통업체에서 한 25년 정도 근무를 했고요. 그래서 2020년도에 퇴직을 해서 퇴직 이후에는 글을 쓰면서 작가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한 만 4년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직장 생활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퇴직 생활에 대한 것들이 직장 생활과는 좀 다른 거구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느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글로 남기고 싶다 해서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흘러가는 듯 살 것인가 이 글을 썼고요. 여기에 관련된 얘기들을 갖다 오늘 좀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네, 이름은 정선용입니다. 네, 퇴직 후에 그 성공적인 노후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6가지의 조건들을 다 갖추어야지 실제로 퇴직 이후에 삶이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6가지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이해를 하고 계신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마흔이거나 쉬운이거나 하신 분들은 이때 이 삶의密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도 이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6가지에 대해서는 좀 하나하나 차근차근 내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하나하나 좀 귀 기울여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첫 번째 부분은 그래도 뭐니 해도 퇴직 이후에 잘 살아가려고 그러면 재력이 없으면 안 돼요. 흔히 그러잖아요. 뭐니 해도 뭐니라고. 돈이 없으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 이후에 성공적인 삶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바탕이 되는 것은 역시 재력입니다. 그게 첫 번째 부분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여러분들은 지금 아마 40대거나 50대 초반이신 분들은 아마 그런 부분들을 못 느꼈을 텐데 퇴직 이후에 성공적으로 살아가려고 그러면 또 한 가지 필요한 게 뭐냐면 체력이에요. 의외로 체력에 대해서는 관심들을 많이 안 가지시는데 의외로 체력이 중요한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전 체력을 뭐라고 하냐면 경쟁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퇴직 이후에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체력 부분이 두 번째 부분으로 필요하고요. 세 번째 부분은 사람은 계속 퇴직 전에도 뭐 성장해야 되지만 퇴직 이후에도 계속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이 성장이 없이는 그 퇴직 이후의 삶이 성공적으로 아니면 행복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장을 하기 위한 수단들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걸 자기 개발의 수단으로서 글쓰기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글쓰기 같은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수단들이 세 번째 부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네 번째 부분은 퇴직하면은 일자리에서 주된 일자리에서 벗어나니까 그다음부터는 일을 안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퇴직 이후에도 해야 될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일들이 어떤 일들이었냐면 놀이처럼 할 수 있는 일들. 그래서 일을 놀이처럼 할 수 있는 일들이 네 번째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 부분은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시간이 회사에서 정해진 시간에 의해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규칙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데 퇴직 이후에는 이 시간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게 되면 시간이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부분 시간 관리의 능력. 그래서 시간 관리를 할 수 있게 가장 좋은 걸 제가 제안하는 부분들은 보통은 이제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자기가 몰입할 수 있는 일을 갖다 가져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부분은 시간 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부분은 또 퇴직 이후에 직접적으로 이제 맞부딪히는 부분인데 인간관계가 틀의 형태가 변합니다. 그래서 자기에 맞게 인간관계를 이끌어 나갈 것이냐 이렇게 6가지 부분들이 퇴직 이후에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려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재력을 위해서 재테크를 해야 되고요. 자기 개발을 위해서 글쓰기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을 놀이처럼 하기 위해 그런 일들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구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부분은 자기가 체력이 충분히 받쳐줘야만이 모든 일을 갖다 추진해 갈 수 있으니까 체력 부분. 그리고 여섯 번째 부분이 인간관계의 자력, 협력이 아니라 스스로 하는 자력적인 인간관계를 가져가는 이 6가지의 일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성공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직장 생활의 마지막이 대부분 다 우리나라의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연령이 49.3세더라고요. 그러니까 49.3세이기 때문에 경제적 주도권을 가지고 한 그 재력에 대한 노후 재력의 준비는 언제까지 마무리되어야 되냐면요. 49.3세까지 마무리돼요. 평균적으로 본다 그러면. 그래서 이 준비를 가장 잘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냐면요. 49.3세 직전, 40. 아마 여기 구독자분들이 40에 언저리에 있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 들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바로 노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노후의 재력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그 방법에 대한 것들을 좀 얘기해 드리면 노후에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요. 월급쟁이가 할 수 있는 건 재테크예요. 그러니까 재테크라는 게 뭐냐면
자기가 주던 일자리에서 소득을 벌고 이 소득을 가지고서 차곡차곡 쌓아놔서 종잣돈을 만들고 이 종잣돈을 가지고서 투자를 해서 이 투자한다는 게 뭐냐면 불변자산에 투자하니까 불변자산에 투자해서 실질적으로 자산에 대한 준비들을 갖춰주는 부분들이 마흔에 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경제적 주도권을 갖다가 마지막까지 마무리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냐면 마흔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마흔에 여러분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마흔이 되니까 뭐 월급이나 이런 것들은 좀 올라가긴 했는데 애들이 크니까 교육비가 많이 들어가고 또 옆집에서는 벤츠 끌고 다니고 BMW 끌고 다니는데 저도 그 BMW나 벤츠 좀 끌고 싶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배 고픔보다 배 아픔이 이제 그때 막 올라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실제로 지출 관리를 이런 부분들을 못해서 그 투자할 좋은 시기에 투자를 못하고 소비하는데 대부분 다 자기가 모아놓은 소득들이 다 흩어져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통제함으로 해가지고 40대의 경제적 주도권을 반드시 잡아야 된다. 그 얘기를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때 못하잖아요. 그러면 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퇴직하고 나면은 소득이 딱 사라지잖아요. 소득이 사라지고 나면 경제적인 주도권을 잡을 수 있게 재력을 준비할 수 있는 수단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 퇴직 이후의 삶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든다면 재취업이라든가 새로운 창업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만만치가 않아요. 다행스러운 건 월급쟁이 때 소득을 벌 수 있는 것들이 그만큼 다행이라는 걸 갖다가 퇴직하고 나면 뼈저리게 깨닫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흔에는 반드시 경제적 주도권을 가지기 위한 재력을 준비할 수 있게 재테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재테크의 수단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불변자산에 수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흔에는 대부분 다 이제 소득을 벌고 있잖아요. 이 소득을 벌고 있는 걸 갖다가 불변자산으로 전환하는 작업들을 마흔에 가장 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 이런 준비들을 해야만이 노후에 재력을 가지고서 살아갈 수가 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체력과 건강 이 부분들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사실은 49.3세가 퇴직 연령인데 퇴직하고 나면 50이 딱 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급격하게 체력이 저하가 내가 느껴져요. 그러니까 저만 놓고 보면은 이미 노화는 마음부터 시작됐고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귀에 이명도 들려요. 퇴직 이후에 이제 스트레스 받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그 이명 때문에 제가 이비인후과를 가니까 딱 한마디로 얘기하더라고요. 아, 이건 노화라고요. 귀에 노화가 시작된 거라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노화가 어디서 시작되면 치아에서 노화가 해가지고 지금 저 치과 가기가 겁나요. 아마 지금 50 넘으신 분들 치과 가기 사실 겁나실 거예요. 음식 씹는데 잘 못 씹는데 그래서 치과를 가고 싶은데 치과 가면은 무조건 100% 임플란트 하라고 얘기가 나오니까. 그래서 몸이 점점점 노화가 돼서 체력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체력 부분에 대한 것들을 미리 준비해 놓지 않으면 삶의 질이 급격하게 낮아져요. 아프면 모든 게 하기 싫어요. 그래서 대부분 다 이제 퇴직 이후에 집에서 이렇게 지내는 시간들이 많게 되는데 집에서 지내면서 체력까지 더 떨어지기 시작하면 계속 이제 누워가지고 흔히 핸드폰만 보고 있고 이런 식의 삶이 전개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체력 관리 미리 마흔에 꼭 하셔야 되고 지금 시운이신 분하면 시운이신 분은 지금 할 수 있는 체력 관리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체력 관리 부분이 뭐가 있냐면요. 전 세 가지 부분을 갖다가 반드시 하라고 해요. 첫째는 식단 관리. 여러분들 식단 관리 갖다가 등한시하는데 식단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때부터는 자연식으로 해서 해야만이 실제로 몸의 건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왜 식단 관리가 중요하냐면 이 식단을 잘못했을 경우에는 이때부터 무슨 병들이 다 하냐면 성인병이라고 그래가지고 대부분 다 당뇨도 생기고요. 그다음에 혈액에 관련된 병들이 다 여기서 나 생깁니다. 식단 관리에서. 그래서 식단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식단 관리를 하고 난 다음에 가벼운 운동 정도. 그래서 유산소 운동을 저는 많이 하라고 하는데 운동 정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이 뭐냐면 수면 관리를 잘해야 돼요. 체력을 건강을 증진하는데 수면이 점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아마 40대 계신 분부터 예전에는 그렇게 잠이 많았는데 아마 점점점 잠이 없어질 거예요. 그리고 머릿속에 생각이 복잡해지고 그래서 이 수면 관리를 못하는 부분들이 건강에 체력에 치명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수면 관리에 대한 것들까지 이 세 가지 부분을 지켜서 건강해야만이 체력적으로 단단해야만이 무슨 일이냐면 50 이후에 60 이후에 멋있어요. 여러분들이 주위에서 만나는 사람 한번 멋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몸이 골골하고 그다음에 배 턱 나오고 허벅지 얇고 뭐 이런 분들이 멋있어 보이시나요? 이 멋이라는 건 나이 들고 멋이라는 게 뭐냐면 삶의 경쟁력이에요. 그러니까 지하철 하나만 타더라도 솔직히 딱 느껴지잖아요. 젊은 사람도 상관없는데 나이 드신 분 중에 냄새 나거나 아니면 그 모습이 초라하거나 이러면 피하게 돼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피한다는 얘기는 내 삶의 질이 망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과 체력에 대한 것들이 노후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부분들. 그래서 체력 관리는 시운에는 꼭 하셔야 돼요. 의외로 60 넘게 되면은 그걸 갖다가 건강을 회복하려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노력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40대, 50대
반드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도 체력이 조금이라도 단단해진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요. 제가 40 되면서 그때 이제 담배를 끊기 시작하면서 담배를 끊으니까 살이 그렇게 찌더라고요. 그래서 이 살찌는 걸 갖다가 하기 위해서 마라톤하고 수영을 했어요. 근데 그때 마라톤하고 수영했던 이 부분 때문에 지금도 내가 조금은 건강하게 그래도 지금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할 수 있게 만드는 체력은 그때 그렇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반드시 체력과 건강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인식을 하십시오. 이거는 잃고 나면은 다시 못 만들어요. 잃고 나면.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아프고 나면 알게 된다. 건강의 소중함을. 여러분들 지금 건강할 때 건강한 체력들을 갖다가 지켜놓으십시오. 이게 노후의 삶의 경쟁력입니다. 딱 이렇게 제가 설명하면 아마 여러분들 이해하기 되게 쉬울 거예요. 퇴직할 때 연봉이 자 5천만 원이면 거기에 곱하기 10, 5억 정도의 순재산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노후에 재력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에 1억 연봉이었던 사람은 곱하기 10 하면 10억 정도. 제가 왜 이렇게 곱하기 10을 해가지고 딱 금액을 한정짓냐면 각자 다 조건이 다른데 어떤 분들은 뭐 4억이 있어야 된다. 어떤 분은 10억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게 아니라 퇴직까지 하기 전까지 직장 생활하면서 이미 경제적 생활에 대한 것들이 거기에 패턴에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패턴에 맞춰져 있는 걸 갖다가 그대로 유지해 갈 수 있게 최소한의 자산을 재력을 확보하는 거는 마지막 연봉에 곱하기 10 하셔야 된다. 그래서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곱하기 10 하게 되면 지금 퇴직을 앞두고 있는 계신 분들은 아마 움찔할 거예요. 아, 내 연봉이 지금 1억인데 곱하기 하면 10억이 있나 보니까 전세 살고 있는 4억짜리 하나밖에 없어. 이러면은 퇴직 이후에 그 지금까지 생활했던 삶의 그 방식들이 퇴직 이후에 급격하게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소득이라는 게 있을 때는 그게 유지가 되는데 소득이 딱 끊어지면 그때부터 이제 그게 급격하게 무너지기 때문에 자기 연봉의 10배 정도를 꼭 가지고 있으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간은 성장하지 않으면 자기 존재 가치를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저도 퇴직 이후에 직장에 다닐 때는 직장에서의 지위가 있기 때문에 직장에서 사회적 지위 이런 부분들이 다 보장받으니까 내 존재가 이 정도는 되는 것 같아. 뭐 예를 든다면 제가 이제 퇴직하기 전에 가정간편식 부문장을 했는데 가정간편 부문장이면 밖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대접을 해줘요. 근데 퇴직 이후에는 그런 지위가 주는 부분들을 해가지고 내가 성장했구나, 성숙했구나, 아니면 내가 사회적 진주의 존재감을 갖다 느끼지를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느껴야 되냐면 자기 개발을 통해서 자꾸 느껴가야 돼요. 그래서 퇴직 이후에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을 저는 뭐라고 보냐면 글쓰기를 봐요. 글쓰기를 통해서 자기 개발을 해야만이, 왜냐면 글쓰기라는 게 뭐냐면 자기 삶을 하루를 갖다가 아니면 1년을 뒤돌아보는 과정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자세하게 들여다봐요. 그러면 내 안에 뭔 가능성이 있고 내가 어떻게 살아갔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것을 자꾸 되새기게 되는 과정들이 뭐냐면 글쓰기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글쓰기라는 과정이 저는 퇴직 이후에 가장 자기 개발의 최고의 수단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분들은 그림 그리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사진 찍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강연하는 게 있어서 말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게 뭐냐면 그게 자기 개발하는 거예요. 그 수단을 통해 가지고 내가 자꾸 개발돼 가야지, 어제보다 나은 내가 계속 나아가야지 내 존재감이 그대로 인식되지, 그렇지 않고 그 이전까지 직장 생활하면서 가졌던 이 명함이 주는 사회적 지위에 그대로 가지고서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이 자괴감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퇴직 이후에 대부분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나 존재감이 어디 갔지? 누구한테 나를 갖다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은 무슨 부문장, 무슨 과장 이렇게 설명하면, 그것도 뭐 저는 이제 롯데마트인데 롯데마트에 무슨 과장입니다, 무슨 팀장입니다, 무슨 부문장입니다, 이러면 더 이상 설명할 필요 없어요. 나의 존재, 사회적 존재 가치가 바로 증명이 내가 느낄 수가 있어요. 내가 그걸 얘기하는 순간에 상대방에서 벌써 이 사람은 이 정도 사람이구나 하고 나한테 악수를 내미는 이런 느낌이 딱 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내 존재감을 느낄 수 있는데 퇴직 이후에는 그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찾아야 되냐? 자기 스스로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자기 스스로 찾는 방법이 저는 그래서 글쓰기라고, 글쓰기를 하면서 매일매일 조금씩 성장해가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들이 이게 자기 개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이게 있어야만이 퇴직 이후에 삶도 행복합니다. 의외로 자기가 존재 가치를 갖다가 개발하지 못하고서 움츠러져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분들 많아요. 은둔형 외톨이, 아무 사람도 만나지 않고 하는 분들. 그 사람들은 뭐 하냐면 계속 머릿속에 생각만 하지 뭔가 하나를 갖다가 자기 스스로를 갖다 개발할 수 있는 어떠한 것도 하잖아요. 그래서 외부에서 주입되어지는 콘텐츠들만 그냥 섭취하고 있고 자기가 그 콘텐츠를 갖다 생산하겠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할 수 없게 그렇게 돼가는데, 이런 것들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뭐냐면 글쓰기를 통해서 대부분 다 합니다.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유튜브를 하나 찍으려고 해도 사실은 뭐냐면 글쓰기를 기반해 가지고 다 이걸 하는 거예요. 이 시나리오 콘티 짜고 어떻게
얘기하고 이런 것들을 다 글쓰기를 통해 가지고 다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글쓰기라는 것들이 창조적으로 자기를 개발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근데 글쓰기가 퇴직 후에 바로 써지는 게 아니거든요. 저도 40에 글쓰기를 갖다가 했고 그 이전에는 책도 많이 읽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글쓰기가 가능해졌거든요. 그래서 40에는 여러분들 꼭 글쓰기를 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런 질문을 저한테 많이 하더라고요. 아, 난 글 쓰는 거 진짜 못 쓰는데. 근데 그런 분들이 카톡 보낼 때 보면 잘 보내더라고요. 카톡 보낼 때도 잘 보내고, 보고서 쓸 때보다 잘 쓰는데, 카톡 보고서 쓰는 게 글쓰기예요. 이걸 갖다가 내 일상의 삶을 갖다가 그대로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카톡 보내듯이 아니면 보고서 쓰듯이 이게 글쓰기 그냥 하면 되니까요. 그렇게 하는 부분들 과정들을 갖다가 반복해 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하루하루씩 조금씩 여러분들이 빗나갈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능력들이 조금씩 길러져 가요. 그래서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수단 글쓰기를 통해서 자기 개발을 해나간다 그러면 퇴직 이후에도 자기 존재감을 느낄 수 있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기 개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고요. 그 필수하는 부분들의 가장 훌륭한 선택은 글쓰기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퇴직 이후에 취미를 가져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퇴직 이후에 취미를 가져라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가 뭐냐면요. 퇴직 이후에 시간이 많이 남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근데 퇴직 이후에 시간이 많이 남는 순간에 그 시간을 갖다 때우기 위해서 취미를 새롭게 개발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개발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퇴직 이후에 취미 생활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건 언제 해야 되냐면 퇴직 전에 직장에 다니면서 그러면 그런 질문을 나한테 또 반복해서 하더라고요. 아침 6시에 나가가지고 보통 8시에 다 퇴근하는데 그 시간 동안에 직장에 얽매여 있는데 어떻게 취미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시간을 쪼개가지고 취미 생활을 한 사람들이 퇴직 이후에 취미 생활을 잘해요. 저 같은 경우에도 글쓰기는 언제 했냐면요. 직장 다닐 때 새벽에 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글쓰기를 했어요. 새벽 5시부터 7시까지 그 2시간은 저한테 글쓰기 하는 시간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 취미가 지금도 나와서 이 취미가 이제는 직업으로까지 전환된 거예요. 이제는 작가이기 때문에 직업까지 전환됐고요. 그래서 취미를 갖다가 개발하려고 그러면 미리 퇴직 전에 하셔야 됩니다. 퇴직 이후에는 취미를 개발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퇴직 전에 반드시 취미를 개발할수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이제 직장 생활할 때는 일을 하는 건 열심히 지겹지만 월급이라 승진을 위해서 하는 것들이 일의 대부분이었는데 퇴직 이후에는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인력 시장을 놓고 보면 그 49.3세 그러니까 시운이 넘고 나면은 일자리를 아무도 안 줘요. 이 사회가 그렇게 돼 있어요. 심지어는 젊은 친구들도 요즘 취직을 못 하고 있는. 지금 20대 구직자들이 지금 100만 원 다 넘어갔다고 하잖아요. 50 먹고서 50 넘고 난 다음에 재취업이라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일을 갖다가 하고 싶은 일들을 갖다가 해나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월급을 받아가면서 승진해가면서 자기 경력을 개발하면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없어요. 그럼 어떤 일들을 해야 되냐? 자기가 좋아하는 일, 놀이처럼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일의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의무적으로 계속 해나가야 된다면 퇴직 이후에도 계속 해나간다 그러면 삶이 고달퍼져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지금 재력 준비가 전혀 안 되시는 분들이 퇴직 후에도 어차피 생활을 해나가려고 그러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이 돈을 벌기 위해서 다시 재취업을 하는데 재취업의 일자리들이 대부분 어떤 일이냐면 임시직 아니면 일용직들이에요. 이런 일들은 자기가 좋아서 했던 일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서 했던 일들을 갖다가 퇴직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계속 해나가는 것들은 그만큼 불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퇴직 이후에는 어떤 일을 하냐면 자기가 행복할 수 있는 일, 가장 좋아하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일들을 어떻게 찾아내야 되냐? 직장 생활할 때 찾아야 됩니다. 직장 생활할 때 자기가 좋아하는 일들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일을 좀 놀이처럼 했으면 좋겠다. 저도 이렇게 과거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일을 놀이처럼 했던 순간이 있었더라고요. 그때가 가장 큰 성과를 나왔고 그때 그 해왔던 것들 때문에 퇴직 이후에도 일에 대한 재미를 갖다가 찾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때 40살 때 이제 고객만족 팀장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이 고객만족 팀장이 뭐냐면요. 롯데마트에 있던 125개 점포를 전체를 갖다가 이쪽에 현장에 대한 영업 현장을 갖다 총괄하고 있는 팀장이에요. 그러니까 영업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일들, 우리는 이제 오퍼레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이 오퍼레이션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걸 갖다가 전점에 있는 걸 갖다가 체크하고 개선하는 활동들을 제가 하게 했는데 그때 거의 주중에는 회의라든가 참석해서 그 개선 사항들을 도출하고 주말에는 전 매장들을 갖다 돌아다니면서 했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7일을 일했다고 보면 되는데 근데 그 일주일에 7일 했을 때 제일 행복했어요. 왜냐면 내가 그렇게 일했던 것들이 성과로서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NCSI 대상이라고 해서 국가 고객 만족도 대상도 그때 롯데마트가 탔는데 그때
제가 했던 그런 모든 활동들, 열심히 해왔던 활동들, 그 과정에서 재미를 느끼면서 했던 것들이 결국 그만한 성과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하고 있는 계신 일 중에 내가 재밌게 할 수 있는 요소들을 뭔가 찾아야 됩니다. 이게 재밌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대부분 다 직장 생활하면은 일을 자동화시킨다고 하는데 정해진 일대로 매뉴얼대로 그냥 자동적으로 돌아가게 하면 의무적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일의 자동화를 풀고 내가 그 안에 개선사항들을 갖다 계속 보태는 형태로 해서 일을 창조적으로 했을 때 훨씬 더 재밌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퇴직 전에 많이 연습을 해놔야지 퇴직 이후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갖다 찾아갈 수 있고 그걸 발견하고 그걸 갖다 개발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퇴직 이후에도 일 없이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존재감을 느끼는 거 어디서 느끼냐면 일에서 느껴요. 잘 돌이켜보세요. 일이 지겹기도 하지만 이 일을 했을 때 내 존재 가치를 느끼게 되는 것들 여러분들 분명히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내 일에서 주도권을 가지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을 재미있게 즐기면서 창조적으로 해야 된다. 이 부분들은 어느 순간에 퇴직 후에 가능한 게 아니고 퇴직 전에 그걸 갖다가 할 수 있게 내 안에 그 일의 근력들을 갖다가 키워놔야지 퇴직 이후에 그런 일들을 찾아가면서 하면서 그래야만이 퇴직 후의 삶이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흔히 요즘 젊은 분들 중에 파이어 이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일을 놓아버리고 자유롭게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고 싶다. 퇴직해보세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없으면 하고 싶은 것들이 다 재미가 없어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과 직접 하는 것과 재미 하나도 없어요. 저는 이제 퇴직 전에는 골프가 그렇게 좋아했거든요. 골프를 그렇게 좋아했는데 퇴직해서 나와서 골프 해보니까 골프가 재미가 없더라고요. 시간 다 주어지고 할 수 있게 하는 조건이 드니까 골프가 별로 재미가 없더라고요. 요즘은 재밌는 게 뭐냐면요. 솔직히 말해서 글쓰기하고 이렇게 나와서 말하는 게 난 저렇게 재밌어요. 저렇게 말할 때 보면 행복해 보이잖아요. 이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말을 함으로 해서 내가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걸 누구한테 얘기해줘서 누군가가 이 부분 때문에 조금은 그 자기 삶을 갖다가 찾아가는데 좀이라도 도움이 되구나, 보탬이 되구나 하는 분들을 내가 해줬다. 저한테는 내 스스로 갖다 존재감을 느끼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갖다가 미리 연습을 해가면서 해오면은 이 안에 그런 근력들이 쌓여서 행복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퇴직 이후에 24시간 오롯이 나한테 주어지면 이 24시간 갖다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일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를 확인해야 된다. 이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대기업에서 임원 정도 하고 나면 퇴직 후에 노후가 아무 어려움이 없을 거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몰라요. 재력적으로 돈이 연봉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도 노후에 기본적인 재력이 그렇게까지 어려움을 겪는 경우는 분명히 임원 정도 했으면 없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퇴직 이후에 힘들어지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퇴직을 했던 시기에 기본적으로 명함을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와 그리고 그때 받았던 연봉을 가지고 있는 생활 습관들이 그대로 남겨진 상태에서 갑자기 퇴직하니까 그 모든 생활에서 밖으로 벗어나 버린 거잖아요. 밖으로 버려진 거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 생활을 갖다가 적응해 가는 것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퇴직 후에 임원으로 퇴직하신 분들이 더 힘들어 하더라고요. 제 주변에 이렇게 보면은 직원으로 퇴직하신 분들은 새로운 것들을 갖다가 좀 해나가는 것들을 쉽게 털고서 하는데 임원으로 하셨던 분들 중에는 무척 힘들어 하세요. 왜냐하면 자기 존재감이 급격하게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리니까. 이것 때문에 직장 다니면서 임원 연봉을 받고 있을 때 사실은 골프를 나가면 보통 최소가 50만 원에 한 100만 원 정도가 이게 들어가는데 직장에 다닐 때는 월급을 받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퇴직 후에도 그 정도 하려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것들을 해나갈 수 있는 재력이 없는 경우에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골프도 못 치는 상황이 된 거고 그리고 어디 나가서 누구 이 얘기 인사 나누다 보면은 인사 나눌 때 예전 같으면 나는 어디에 근무하는 누구입니다. 그래서 임원 명함 딱 내는 순간에 내 존재 가치가 충분하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퇴직 이후에는 전 임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들이 구차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러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퇴직 이후에도 내가 직장에 다니면서 누려왔던 것 다 누리기 위해서 뭘 하냐면 투자를 한다든가 창업을 한다든가 할 때 너무 오버해서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노후에 어려움을 겪게 될 수밖에 없게 그렇게 사업이 망하는 경우도 있고 사실 투자가 망가지는 경우도 의외로 많아요. 임원들 중에 의외로 많아요. 임원 정도 했으면 직장 생활을 잘 알기 때문에 일에 대해서 잘 알고 사회 구조에 대해서 잘 알으니까 투자를 잘 할 것 같죠. 직장에서 하는 일들은 각각의 분절된 일들을 갖다 해나가는 거지 사회에 나와서 전방위적으로 그 위험이 도사리는 곳에서 해나가는 그런 사업과는 전혀 별개의 게임이에요. 그래서 이때
적응하는 거를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그래서 저는 이런 비유를 많이 하는데 직장 생활은 축구와 같은 협력을 필요로 하는 스포츠 종목과 유사하고요. 밖으로 나오면 퇴직하게 되면 개인전, 역도 같은 개인전이기 때문에 개인전에서 축구를 하면서 손흥민 같이 그렇게 축구를 잘했던 임원이라더라도 개인전으로 나와서 역도 드는 걸 장미라인처럼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근데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그러니까 자기의 능력에 대한 것들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다고 해서 괜히 무거운 걸 들다가 무슨 일이 뭐냐면 허리 부러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노후가 급격하게 무너지는 임원들이 많아서 그래서 저는 지금 임원으로 혹시 근무하고 계신 분이라고 그러면 임원 퇴직한 이후에 여러분들이 미래가 다 보장되어 있다는 생각 그거 다 버리시고요. 퇴직하면은 내가 바닥부터 게임의 눈이 다른 데 가서 적응해야 되겠지 않은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퇴직 이후에 이렇게 사무실이 퇴직 이후에 임원들이 있는 그 사무실에서 저는 나가서 거기서 글쓰기라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퇴직한 임원들이 자주 이제 오는데 그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게 그 부분이에요. 퇴직 이후에 내가 직장에 다닐 때는 내가 괜찮은 삶이었고 잘 알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삶이었는데 막상 퇴직하고 나니까 나를 사회도 알아주지도 않고 내가 이 정도밖에 능력이 없다는 것들 때문에 자괴감이 든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퇴직 후에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임원들이 더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퇴직 전에 임원이 가지고 있는 진짜로 감투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서 나와야 된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이거 같아요. 본인이 높은 연봉을 계속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직장 생활하다 보면 사실 다음 달에 나오고 다음 달에 나오고 계속 나올 것 같잖아요. 여러분들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고 싶은 거 있으면 다음 달에 더 나오니까 뭐 이번 달에 있는 얼굴 가지고 그냥 사면 되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기본적인 머릿속에 생각이 뭐냐면 내가 자산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머릿속에 갖지 않아요. 특히 높은 연봉일수록 그렇습니다. 높은 연봉을 받기 때문에 한 달에 쓸 수 있는 돈을 충분하거든요. 그걸 쓰면은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경제적인 그런 혜택들을 갖다 다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자꾸 익숙해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자산으로 전환하는 자산 관리에 대한 것들은 등한시하게 돼요. 특히 임원 정도 되고 나면 자기는 대표이사까지 될 것 같고 그래서 가장 끝단의 연봉까지 그래서 뭐 대표이사 한 65세까지 해서 65세에 나와서 그냥 내가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그냥 취미생활만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자산 관리에 대한 것들을 등한시하기 때문에 대부분 다 퇴직 이후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는 분들이 첫 번째 부분에 있고요. 그래서 직장생활 할 때 그런 마음자세 갖는 것 때문에 첫 번째 부분이고 두 번째 부분은 아직까지도 퇴직 이후에도 자기의 생활 습관들, 경제적 생활 습관들을 갖다 버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특히 연봉이 높은 분들. 저는 이제 지금은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데 자동차를 놓고 기준을 놓으면 임원 정도 되면은 이제 제네시스 정도 타고 있으면 이 제네시스를 갖다가 퇴직 이후에도 제네시스를 계속 타면서 유지비를 하려고 그러면 버겁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생활의 경제 패턴에 익숙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퇴직 이후에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도 한 달에 들어가는 지출 규모가 막 1,000만 원 이렇게 들어가면은 아무리 높은 연봉을 받아도 금방 그 자산이 갖다가 진짜 물 새듯이 쭉 빠져나가게 하는 게 이게 돈의 원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원인이 되기 때문에 가장 실질적으로 생활 습관에 대한 것들을 경제적인 생활 습관에 대한 것들을 반드시 대기업에서 높은 임금을 받았던 분들은 반드시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대중교통 이용하세요. 저 요즘 대중교통 이용하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직장 다닐 때 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버스 거의 탄 적 없고요. 버스비가 얼마인지도 몰랐고 그다음에 지하철비도 얼마인지도 잘 몰랐어요. 거의 차로 이동하고 했기 때문에 지금 대중교통 이용해 보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특히 대중교통 이용하면서 그 안에서 책도 읽고 하니까 내가 운전하는 거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편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생활 습관을 갖다 미리 좀 바꿔놓으세요. 그렇게 해서 바꿔놓고 나면 돈이 들어가야 될 요소들을 갖다가 다 통제를 할 수 있습니다. 대개 보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이제 엔겔 지수라고 표현하는데 엔겔 지수가 뭐냐면 생활비가 아니라 문화비나 기타 비용들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들이 엔겔 지수가 높다고 하는데 그 엔겔 지수 높은 거 갖다가 낮추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엔겔 지수 낮춰서 실생활에서 쓰이는 생활비를 갖다가 줄여놓으면은 그렇게 할 경우에는 가장 효율적으로 자산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못한다 하는 분들이 대부분 다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은 직장에 다니고 있을 때 월급 받고 있는 부분들이 내 퇴직 이후에 자산 관리로 전환해야 되겠다. 그래서 월급이 매달 나오는 게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기억하는 거. 그걸 기억 못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자산 관리에 실패하는 거고요. 두 번째 부분은 퇴직 이후에도 자기 경제적 생활 습관을 갖다가 제대로 변화를 주지 못했던 부분. 이런 부분들이 원인이 돼가지고 높은 연봉을 받았던 분들도 자산 관리에 실패를 하는 사례들이 주변에서 왕왕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퇴직 전까지는 자산을 증식하는데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퇴직 전까지는 그러니까 내가 자산이 그 뭐 2억이면 2억에서 3억, 3억, 5억, 6억, 7억, 8억 해가지고 자산을 얼마나 증식할 건가에 대한 것들이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삶을 선택해야 돼요. 살아가는 방식들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자산 관리해가지고 해야 돼요. 근데 퇴직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공격적인 게 아니라 방어적으로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쓸 건가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주변에 저도 이제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이긴 한데 자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 이후에 이 자산을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퇴직 때 연봉의 10배 해가지고 그 연봉의 10배, 만약에 1억 받으신 분이라면 10억 정도를 가지고 있으면 이 10억을 효율적으로만 사용한다 그러면 사실은 그 후에 30년을 살아가는데 큰 어려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래서 자산관리법은 사용법이지 증식법이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다 퇴직 이후에도 일부 계신 분들이 어떻게 자산을 더 증식시킬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산을 증식시키려고 뭘 하냐고 그러면 무리수를 둬요. 어떤 무리수를 두냐면 저는 이제 좀 안타까운 분들인데 제가 알고 이제 분들 중에 퇴직 이후에 비트코인을 했는데 비트코인에 해가지고 꼭지점에 샀다가 딱 떨어지니까 이걸 견디지 못하니까 이 비트코인에보다 더 위험한 다른 걸 갖다가 시도하고 하다가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분이 그러니까 스스로 삶을 마감하게 이렇게 되는 일까지 벌어지는 것들을 주변에서 보거든요. 그래서 자산을 퇴직 정도까지 할 때까지 기본적인 재력을 맞춘 사람이다 그러면 그때는 이 자산을 갖다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건가에 포커스를 맞추라 이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그때까지 준비가 안 되신 분이라면 투자할 게 아니라 뭐냐면 그때는 작은 소득이라도 소득을 버는 소득 전략을 가야 돼요. 그러니까 투자 전략이 아니라 소득 전략. 자산을 그러니까 소득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일을 해가지고 그 일에 대한 것들을 갖다 받는 것들을 해야지 투자를 해가지고 자산을 갖다가 그 소득을 갖다가 부족한 부분을 갖다가 지출을 줄여가는 걸 메꿔나가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퇴직 전과 후를 갖다가 자산관리법에 대해서 확실하게 구별을 하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퇴직 전에는 자산을 증식하는 부분, 퇴직 후에는 자산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할 건가에 대한 것들. 이 사용하는 법도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 쉬운 부분이 아니에요. 이것도 어쩌면 공부해야 되고 어떻게 내가 살아갈 건가에 삶의 형태와 딱 들어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조금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제 자산의 비중이 다 부동산 자산에 거의 95%가 부동산 자산에 있단 말이에요. 이 부동산 자산의 특징이 뭐냐면 부동산 자산을 처분해가지고 현금화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내가 당장에 현금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효율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갖다가 하는데 사용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는 것들이 가끔가다 브레이크가 딱딱 걸려가서 그래서 자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퇴직 전까지 준비를 하셔가지고 퇴직 후에는 자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법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살아가시라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보통은 이제 그 흔히 뭐 평균 연봉 아니면 평균 자산 이렇게 보면 KB 금융 보고서에 부자 보고서 같은 데서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그런 것들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 스스로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지 말고 뭘 봐야 되냐면 내 기준에서 현재 내가 어떤 정도의 소득을 가지고 있고 어떤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가 이 자산의 포트폴리오가 제대로 맞아 들어가느냐 이것만 보세요. 마흔에는 그러니까 퇴직 전까지 52 전까지는 마흔에는 소득이 아마 많을 거예요. 자산보다 소득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이 소득들을 갖다가 어떻게 되냐면 쌓아가지고 자산으로 전환하는 것들을 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 재테크거든요. 그래서 마흔에는 자기가 하고 있는 소득 예를 든다고 그러면 기준을 제가 1억을 할게요. 1억을 놓고 보면 1억 중에 마흔에는 최소한 50% 이걸 저축해서 자산으로 전환하는 걸 계속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현재 있는 그 경제적 순환 사이클 시기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지 평균 자산이 평균 소득 이런 것들 신경 쓰다 보면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걸어가야 될 그 페이스를 갖다 놓치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들 보지 마시고요. 내가 현재 마흔이고 직장 생활을 갖다 언제까지 할 것 같고 다 나오거든요, 답이. 여러분들이 마흔에 직장 생활 지금 하고 계신 분이라면 아마 답 나올 거예요. 아, 내가 10년? 이게 선배들 보면 다 보이니까요. 길어야 15년 다 보일 거예요. 그러면 15년 동안에 내가 현재 갖고 있는 연봉 가지고 얼마 정도까지 벌 수 있겠구나, 얼마 정도까지 돈을 모을 수 있겠구나, 이걸 갖다가 자산으로 전환시켜야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해서요. 딱 퇴직하는 순간에 그렇게 자산을 계속 전환시켜 놓으면 퇴직하는 순간에 연봉의 10배, 그러니까 1억이면 연봉의 10배, 10억 정도가 50에 딱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면 평균 자산이 평균 소득이니 이런 것들 개념을 다 떠나서 내가 경제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수준에 딱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 기준을 내가 수립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남의 기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왜 중요하지 않냐고 그러냐면 제가 살고 있는 로케이션이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부산에 사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광주에 사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다 다르잖아요. 심지어는 중소도시에 살 수도 있고 거기에 쓰이는 소득과 거기에 쓰이는 자산의 형태는 다 달라요. 그게 가장 적합하게 뭐냐면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그동안 생활해 왔기 때문에 그 경제 생활권 내에서 내가 최적화되어 있는 그 형태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페이스를 갖다가 제대로 쭉쭉쭉 흘러가게 해주는 것들이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이 40대, 50대라면 40대일 때는 내가 퇴직이 언제인가에 대한 것들을 가늠할 거. 왜 그걸 가늠하냐면 소득이 언제까지 내가 소득을 벌 수 있는가를 갖다 나타내기 때문에 그 소득 금액이 크냐 작나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미 그 크기에 맞춰져 이미 내 경제적인 습관들이 다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언제까지 직장을 사느냐를 봐야 돼요. 그 기간 동안에 그러면 10년 남았다. 그러면 10년 중에 1억 중에 1억을 만약에 벌었다면 5천만 원씩 해서 10년 동안 5천만 원씩 하면 5억이라는 자산을 갖다가 확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건 저축으로만. 근데 이게 저축으로만 하는 것들이 5억인데 이걸 갖다가 불변 자산에 투자하면 자산이 자산을 증식하는 형태가 돼가지고 그 정도만 하게 되면 대부분 다 그때쯤이면 한 10억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저를 기준으로 좀 여러분 배합하지 마세요. 저를 기준으로 좀 설명한다면 저는 그러니까 2017년에 그 재건축 아파트 두 채를 그때 했어요. 그때 당시에 재건축 아파트 두 채 할 때 5억 가지고 했어요. 전세 끼고 해서 했기 때문에. 저는 아파트가 새로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살았던 것들이 지금은 그 이후에 5년 동안에 제가 퇴직할 때쯤에 5년이 지나고 나서 퇴직할 때쯤에 얼마가 불어나냐면 2배가 뛰었어요. 5억 주고 샀던 것들이 다 10억이었어요. 지금은 더 올랐어요. 이렇게 불변자산에 대해서 제가 생활하고 있는 데서 불변자산에 대해서 소득을 갖다 전환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 사례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득이 얼마인지 한번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이 언제까지 갈 것인가를 한번 가름해 보시고 그렇게 됐을 때 직장 생활 퇴직하는 순간에 그러고 난 다음에 그때 자산이 내 마지막 연봉의 10배가 되게 그 자산을 갖다가 만들어 놓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면 그 자산을 쓰면서 활용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50 퇴직 이전까지 월급쟁이라고 그러면 웰스 그러니까 부를 이뤄가는 건 부를 쌓아가는 거예요. 재산을 증식하는 건데 그 이후부터는 뭐냐면 리치 돈을 갖다가 어떻게 잘 쓰느냐가 이제 중요한 것들이 항목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40대, 50대 여러분들 평균 자산, 평균 소득 이런 것들 비교하는 거 절대 하지 마시고요. 내가 어떠한 스텝으로 지금 가고 있느냐, 어떤 사이클에 있느냐 이 부분들을 갖다가 내가 받고 있는 소득의 기관과 그다음에 그때 소득을 끝났을 때 자산 수준을 가름하는 거 이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산을 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를 저는 꼽으라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꼰대란 얘기도 들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출 관리를 못해서 그래요. 모든 소득은 이게 흔히 말하는 소득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럼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은 뭐냐면 지출이에요. 그러니까 벌은 소득을 갖다가 한 푼도 안 쓰면 자산은 늘어나는 거예요. 이건 그냥 거의 초등학생이 가지고 있는 수학적인 개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대부분 다 자기가 쓸 거 다 쓰면서 자산이 늘지 않는다고 옆에 하소연해요. 그때 하소연을 할 때 무슨 얘기냐면 누구는 어떤 주식을 샀더니 뭘 투자했더니 이게 몇 배가 뛰었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몇 배가 뛰었던 그 옆 사람 옆에는 그거 했다가 폭삭 망한 분들도 다 같이 한다는 거. 평균적으로 보면 성공한 사람은 0.01%고 나머지 99.9는 투자해가지고 다 성공을 못한 사람들이 그 정도까지 성공 못한 사람들이 다 태반이란 말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이걸 비교하면서 자기 지출 관리에 대한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투자를 내가 못하는 것들이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다. 내가 자산을 증식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래서 내가 투자에 대한 능력이 없어서 그런다. 이렇게 스스로를 평가하는데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자기가 소득이 크나 작나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출 관리만 하면은 자산은 조금씩 늘어가요. 저축해서 은행에 넣으면 되니까요. 저는 예금하라고 그래요. 처음에 자산을 초기에 늘릴 때는 투자하지 말고 예금하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하다면 나중에 가면 이게 종잣돈이 될 거고요. 이 종잣돈을 갖다가 불변자산으로 전환하는 투자를 그때 하게 되면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극복해 나가야지 진짜로 기가 막힌 드라마틱한 투자법 세상에는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와서 보니까 그런 드라마틱한 투자법 없고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법칙을 꿰고 있는 그런 투자의 법칙은 없어요. 그래서 가장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뭐냐면요. 소득 대비 지출을 줄여서 그 지출에 남겨진 자산들을 갖다가 쭉쭉쭉 쌓아가는 게 이게 여태까지 인류가 해왔던 방법 중에 가장 훌륭한 부자 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자산이 늘지 않는 이유를 외부에서 찾지 마시고요. 여러분 내부에서 찾으세요.
대부분은 다 외부에서 찾는데 여러분 내부에서 찾으세요. 여러분이 지출 관리 못해서 그런 거예요. 뭐, 제 예를 그냥 구체적으로 드린다면, 제가 지금 50억 정도 자산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50억 정도 자산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은 다 얘기하더라고요. 투자를 잘 했나 보다. 물론 투자 효과가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정작 중요한 건 뭐였냐면, 소득이 크건 작건, 그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저축해서 쭉 쌓아서 종잣돈을 만들어서 이 종잣돈을 가지고 좀 큰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해왔던 것들이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돈이 크고 작고, 소득이 크고 작고 이 부분들은 전혀 중요하잖아요. 제가 퇴직할 때, 퇴직은 이제 롯데 마트에서 퇴직을 했는데, 퇴직하기 이전에 제가 95년도에 혜태유통이라는 회사를 다녔었어요. 여러분, 혜태유통 아마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왜 기억하지 못하냐면 97년도에 부도가 났어요. IMF 때. 그래서 97년도에 제가 결혼했는데, 결혼할 때 회사가 부도난 회사에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월급이 얼마였겠어요? 월급이 100만 원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됐어요. 100만 원도 안 됐어요. 부도난 회사는 기본급의 70% 나오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100만 원이 안 되는데, 그때도 저희 와이프와 저는 그동안 단돈 10만 원이라도 저축하고 나머지 90만 원 가지고 한 달을 버텨내는 것들을 해오면서 그렇게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쭉 쌓아왔던 것들이, 그래서 내가 직장을 옮기고 난 다음에 월급이 올라가니까 생활 방식 그대로 통제되고 지출은 통제되니까 그 소득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고스란히 다 저축으로 넘어가니까, 그래서 97년도에 그때 100만 원도 안 됐던 월급을 받을 때부터 시작한 그 저축이 2007년도니까 2억 3천을 모았어요. 월 평균 200만 원을 모은 거예요. 이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저축 관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출 관리하고 저축하는 거에 대해서 시간이 오래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해나가면서 여러분들을 하지 않으면 자산은 절대 늘지 않아요. 제가 해본 경험은 그렇습니다. 왕도는 없고 그렇게 해서 자산을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산을 늘리겠다는 생각으로 해서 시간을 거기에 계속 쌓아간다는 생각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소득에 대한 것들을 지출 관리해서 조금씩 푼돈들을 갖다 쌓아가면 됩니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있는데, 티끌 모아 태산은 안 되더라도 티끌 모아가지고 동산 정도는 충분히 만들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티끌을 모아가지고 태산까지 크게 만든지 몰라도 우리 집 뒤에 있는 자그마한 동산 정도는 만들 수 있는 게 제 경험에 의해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산을 늘지 않는 이유를 갖다가 밖에 찾지 말고 내 안에서 찾고, 그 내 안에 찾을 때 가장 핵심 사항은 지출 관리에 있다는 거, 이걸 갖다가 이해한다고 그러면 자산은 빠르게 늘어갈 겁니다. 소득의 빙하기를 흔히 이제 소득이 이제 크레바스라는 표현으로도 많이 하는데, 왜 언제가 그러냐면 퇴직하면은 이제 49.3세잖아요. 근데 실제로 연금이 나오는 게 65세부터예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 15년이 소득의 빙하기, 소득이 없이 생활에는 견뎌야 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 소득의 빙하기를 갖다가 극복하기 위한 것들로 저는 두 가지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해드려요. 첫째 부분은 뭐냐면, 일단 퇴직 이전까지 이 빙하기를 견딜 수 있게 튼튼한 자산이 있어야 돼요. 자산 없이 여기를 견뎌내기 쉽진 않아요. 두 번째 부분은 이 자산이 돼 있는 상태에서 그 상태에다가 이 소득을 조금이라도 벌 수 있게,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소득을 조금이라도 벌 수 있게. 예를 들어서 설명한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퇴직한 이후에 글쓰기를 해가지고 책을 내고, 이 책에 의해서 소득이 벌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퇴직했던 자산이 그래도 유지가 그대로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그래도 글쓰기를 통해 가지고 책을 냈는데 이 책에서 주는 것들, 그다음에 강연에게 오는 작은 소득들, 그것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일을 통해 가지고 이 소득의 빙하기를 갖다가 지금 극복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소득의 빙하기는 반드시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러면 이 소득의 빙하기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 그래서 내가 마지막 연봉의 10배 정도 되는 자산을 가지고서 첫째 극복해 나갈 수 있게 토대를 만들고, 두 번째 부분은 내가 좋아하는 일, 직장 생활은 의무적으로 열심히 해가지고 했던 일들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면서 하는 일들을 해서 자그마한 소득이라도 보태가지고 이 빙하기가 그래도 얼어 죽지 않게 흘러가고, 그게 지나고 나면, 그 빙하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는 새로운 또 소득들이 조금씩 들어오기 때문에 그 패턴에 맞춰가지고 살아간다면 경제적인 어려움은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소득을 40대, 50대 이때는 이 소득의 빙하기에 대한 준비들을 반드시 직장에 있을 때 하시고요. 하고 난 이후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게 그렇게 구조적인 걸 갖다 만들어 놔야 된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산 투자 전략인데, 자산을 이제 증식하고 있는 전략에는 가장 훌륭한 전략이 뭐냐면 포트폴리오 전략이라고 해요. 자산의 포트폴리오 전략. 이게 뭐냐면 이걸 보시면 돼요. 그 세계에 있는 모든 부자들을 보면은 부자들의 자산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보면은 그 부자들까지 가고 싶은 사람들은 그 포트폴리오를 바꿔가는 작업을 해줘야 돼요. 보니까 워렌 버핏이라고 놓으면 주식의 몇 프로, 뭐의 몇 프로, 그리고 현금을 이동할 수 있는 게 몇 프로 해가지고 그 구조를 갖다가 딱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세팅해 놨거든요. 그리고 주식 중에서도
투자를 갖다가 주식별로 해가지고 각 회사별로 해서 나눠져가지고 이 자산이 어떻게 유동적으로 계속적으로 부가 상승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런 포트폴리오 전략들을 가지고 있어야만 돼요. 그런데 이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는 것들이 단계가 있어요. 현금 자산일 때 있고 자본 자산이 있고 말 그대로 자산을 가지고서 운영할 때가 있어요. 현금으로 운영하는 건 뭐냐면 소득이에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할 때는 현금 자산을 갖다가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형태가 돼요. 그러니까 매달 얼마씩 돈이 들어오는 것들을 그래서 현금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한 달이든지 이 생활에 맞춰가지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생태계를 갖다가 구성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들을 갖다가 점점점 어떻게 되면요. 자본을 갖다가 계속 축적해 놓는 거예요. 이게 축적해 놓은 걸 갖다가 뭐에다 하면 자산에다가 전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월급쟁이는 현금 자산으로 시작해서 그걸 갖다가 계속 자본화시키고 이 자본화시킨 걸 갖다가 자산에 투자해가지고 결국은 퇴직할 때는 현금 자산이 사라지는 순간에 자산이 기본적인 덩어리를 만들 수 있게 그렇게 전략적으로 각 나이대에 맞춰가지고 해나가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자산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들 월급쟁이라면 현금 자산에 많이 소속되기 때문에 현금 자산을 갖다 자본화하는 거, 그 다음에 자산으로 전환하는 이 부분들을 갖다가 끊임없이 하셔야 되고요. 지금 퇴직하신 분이라면 이 자산을 갖다가 효율적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이 전략에 대해서 가지고 계시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경제의 위기를 개인적인 관점에서의 경제 위기가 있을 거고요. 사회적인 관점에서 경제 위기가 있을 거예요. 그 두 가지를 좀 분리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경제 위기를 맞았다는 게 내 개인적으로 경제 위기를 맞는 경우가 있을 거고 아니면 사회적으로 맞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IMF는 사회적으로 맞는 거예요. 팬데믹 같은 게 일어나도 사회적으로 그런 경제적인 문제들이 발생되는 거예요. 이때는 어떤 현상들이 뭐냐면 자산 가치들이 다 하락해요. 그러니까 경제 위기가 딱 시작되면 어떤 일이냐면 자산 가치들이 급격하게 하락해요. 그래서 이 경제 위기에 맞았을 때 사실은 이 경제 위기를 준비한 사람들은 이 경제 위기가 기회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설명드린다면 1997년도에 지금 압구정동 현대아파트가 한 3억인가 밖에 안 했을 거예요. 그때 3억, 원래는 한 5억 정도 하던 것들이 3억으로 그때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60%가 하락한 거예요. 근데 그때 현금 자산을 3억을 가질 수 있는 분들이 만약에 그 아파트를 샀다 그러면 그 아파트가 지금은 한 40억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97년도부터 지금까지 거의 26년 사이에 몇 배가 뛴 거예요. 전환될 수 있는 것들을 갖다가 경제 위기 때 준비했던 사람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 위기를 바라볼 때 힘들어. 이게 오면 내가 고달퍼질 거야. 이런 관점으로 이렇게 경제 위기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경제 위기에 나한테 기회가 될 수 있는 요소가 무엇인가 그걸 찾기 위해서 뭘 보냐면 자산의 흐름을 갖다 이렇게 유심하게 보는 그런 경제 공부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경제 공부를 하게 되면 경제 위기는 나한테 곧 기회가 된다는 거. 이게 그 사회적 경제 위기에 대한 부분이고요. 개인적 경제 위기는 와요. 예를 든다 그러면 퇴직. 이거는 개인적인 경제 위기. 아니면 퇴직뿐만 아니라 몸이 아파가지고 암 같은 데 이렇게 걸리게 되면 이건 경제 위기예요. 몸의 위기가 아니라 경제 위기로 다가와요. 왜냐면 암을 걸리는 순간에 내가 일을 못하니까 소득을 못 벌고, 그 다음에 병원비가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경제 위기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인 경제 위기가 이렇게 왔을 때는 가장 중요한 마음의 자세는 뭐냐면요. 저는 이거 같아요. 이걸 극복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는 것들이 첫 번째 부분 같아요. 지금 제가 주변에서 이렇게 보면 퇴직이라든가 그런 어떤 이런 경제 위기가 딱 오는 순간에 그런 것들이 탁 부딪히면은 사람들이 푹 쓰러져 버리더라고. 쓰러져 버리고 일어나지 못하더라고. 근데 그걸 갖다 극복해낸 사람들을 보면은 딱 쓰러지는 걸 때 쓰러지더라도 이게 무엇인가를 갖다가 내가 할 수 있겠다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서 해나가는 사람들은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제 특징을 갖다가 저는 이제 이런 위기가 왔을 때 극복해낸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한 7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 이런 부분들을 해나간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다 개인적인 경제 위기가 왔을 때 다 극복해 나갈 수가 있더라고요. 그 첫 번째 부분이 뭐냐면요. 이렇게 딱 오는 순간에 뭘 해야 되냐면 이 위기를 극복했던 사람들을 갖다가 해왔던 것 갖다가 모방하고 흉내를 내는 걸 해야 돼요. 제가 퇴직하는 순간에 딱 누구를 모방하기 시작했냐면요. 무라카미 하루키였어요. 그러니까 무라카미 하루키는 제가 자기 스스로 이제 글쓰기를 해보겠다는 생각을 하고서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면요. 아침에 4시에 일어나는 거, 그리고 매일매일 글쓰기를 하는 거, 그 다음에 오후에는 마라톤을 하는 거, 이런 것처럼 무라카미 하루키가 해서 자기가 그 경제적인 위기가 왔을 때 새로운 것을 뭔가 하고 싶을 때 했던 그런 것들을 갖다가 내가 그대로 훔쳐가지고 내가 시작하니까 그래서 퇴직 이후에 저는 바로 글쓰기를 했고 그 글쓰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작가로서 전환되는 것들을 했기 때문에 그때 내가 맞아 했던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걸 극복해낼 수 있는 사람을 갖다가 모방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실천 전략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뭐냐면 일단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어떤 위기에서 딱 움츠러들면 멈춰서 그 자리에서 그냥 무너져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아무거나도 일단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 가장 중요한 말이 just do it. 그러니까 나이키가 했던 just do it. 그래서 개인적인 경제 위기가 왔을 때는 just do it. 뭔가 하나라도 하는 것들이 그만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머릿속에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이 생각은 오버싱킹 해가지고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할 수 있고 내가 극복할 수 있는 것들을 갖다가 점점점 억압하는 역할들을 해요. 그래서 위기가 딱 맞았을 때는 생각을 버리고 일단은 뭔가 하나 움직이세요. 그러니까 움직이게 되면 뭔가 달라져요. 저도 새벽 5시에 일어나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하루가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 하루가 달라지기 시작하니까 내가 퇴직으로 맞이했던 이 경제적 위기를 갖다가 극복할 수 있는 길들이 조금씩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해나가니까 결국은 내가 경제적으로 맞았던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 위기 오게 되면 사회적 경제 위기 왔을 때는 이 위기를 기회로 어떻게 올 수 있는 요소들이 있는가를 찾는 것들 하시고요. 개인적인 경제 위기로 왔으면 개인적인 위기를 내가 극복할 수 있다는 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서 누군가 극복했던 사람들을 갖다가 흉내내는 방식을 당장 바로 해낸 것으로 해서 극복해 가신다면 경제 위기는 경제 위기가 아니라 나한테 기회가 될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퇴직 후에 인간관계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게 줄어들 수밖에 없냐? 퇴직 전에 만났던 인간관계들은 넓고 얇은 관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관계들은 그 관계를 지속해왔던 이유들이 사라지게 되면 다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를 만나면 회사에서는 동료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일을 중심으로 해서 만났던 사이이기 때문에 거기는 회사를 갖다 그만두게 되면 다 사라지게 되고 회사에서 만나기엔 또 한 축인 파트너나 협력사들 이쪽들도 일 때문에 서로 간에 만나게 됐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목적이 있는 관계로 만났던 것들은 퇴직 이후에 다 사라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도 제 기준으로 놓고 보면 퇴직 전에 알고 계시던 분들과 지금 놓고 보면 한 99.9%는 사라지고요. 한 0.1%만 유지돼 가지고 지금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제가 퇴직을 2020년도 말에 했으니까 지금 이제 만 5년 차인데 5년 이렇게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렇게 탁탁탁 끊어져 나가서 처음에 딱 퇴직하는 순간에 거의 90% 이상 다 끊어져 나가고 99%는 끊어져 나가고 점차 정도 끊어져서 이제는 딱 0.1% 정도만 남아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의 기반은 만남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만났던 것들은 그 목표나 목적이 사라지는 순간에 다 사라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여러분 애달파지 마세요. 저 예전에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인간관계가 직장 생활했던 사람들하고 인간관계가 딱 끊어진 것 때문에 막 속상하고 막 너하고 나하고 그래도 막 술 마시면서 형 동생하고 사이인데 이제 연락도 한 번도 안 하고 이런 것들 생각하면 막 어떨 땐 섭섭하기도 하겠는데 이제 그런 것들 다 정리했어요. 그게 아무 의미 없는 것들은. 그래서 인간관계에 가지고 해야 될 기본적인 틀들이 얇고 넓은 이런 관계들에 연연하지 말라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어떤 관계가 되냐면요. 좁고 깊은 관계를 이제 해야 돼요. 이게 숙명인 것 같아요. 저는. 우리가 이제 혼자 태어나잖아요. 혼자 태어나가지고 사회화 과정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들의 관계를 계속 맺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학교 가면 친구들이 생기고 그 다음에 직장에 가면은 동료들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계속 인간관계를 확장하는 과정들이 이게 사회화 과정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다가 퇴직이 딱 되고 나면 그렇게 왔던 것들이 이제 급격하게 쫙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숙명인 것 같아요. 이제 이러고 나면 마지막에 남아있는 게 누구냐면 친구나 가족밖에 안 남아요. 그러니까 친구하고 가족까지 이렇게 쭉 떨어질 것 같고 이게 숙명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한가요? 내가 스스로 단단하게 이런 것들을 갖다가 나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단단한 힘을 가지고 있을 때만 이걸 견디게 해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 당연한 걸 갖다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타인 의존적인 사람이 돼요. 그래서 전화도 안 받는 그 회사에 있는 후배한테 카톡하면은 일금도 안 돼요. 그럴 때 막 안에서 그동안에 맺어왔던 내 인간관계 이런 것들 참 부질없구나 하는 그런 자괴감 가질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니까요. 괜히 그쪽에 카톡하는 것 자체가 내가 인간관계에 대한 틀들을 갖다가 기본적인 자세들을 못 가지고 있다 생각가지고 줄어드는 것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라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게 숙명이라고. 그래서 퇴직하고 난 다음에 그 얇고 넓었던 그 관계들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좁고 깊은 관계인데 이 좁고 깊은 관계가 아예 깊어지는 게 뭐냐면 결국은 혼자서 자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까지 반듯하게 쓰는 것까지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퇴직 후에 인간관계 줄어드는 거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목적을 가지고서 만났던 사이이기 때문에 그게 사라지는 거에 대해서 그냥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고서 새로운 삶의 형태를 갖다가 만들어 가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바꿔진 게 저는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들은
그러니까 퇴직 전에 해야 될 일이 많아요, 사실은. 저도 이제 그건 못 했는데 퇴직 전에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은 지금은 어떤 거냐면 이런 컵 같은데, 이 컵 같은데 돌멩이를 넣는 거하고 비슷해요. 여기에다가 이 컵에다가 돌멩이를 넣는데 처음에 자갈을 넣어놓잖아요. 자갈을 넣으면 그 위에 큰 돌이 안 들어가고요. 바위는 더 들어가지도 않아요. 근데 바위 같은 큰 걸 먼저 넣고 그 다음에 그 틈 사이에 작은 걸 넣고 나중에 모래를 넣으면 여기에 꽉 가득 차게 돼요. 이게 인간관계거든요. 근데 퇴직 전에 보통 직장 생활을 하면서는 어떻게 하냐면 넓고 얇은 그 사소한 관계들, 이거에 치중하고 거기서 일을 하느라고 나한테 진짜 소중했던 가족, 친구를 등한시하게 되는 거가 많아요. 근데 퇴직을 하고 나면 그 사람들하고만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걸로 전환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는 퇴직 전에 등한시했단 말이에요. 이분들을 갖다가 소중하게 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퇴직 이후에 그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갖다가 원활하게 맺어가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는 것들이 주변에서 보여지는 현상이고, 저 또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퇴직 이후에 인간관계를 잘 하시려면 뭐 해야 되냐면 퇴직 전에 우선 친구하고 가족에 대한 것들을 반드시 먼저 생각하세요. 저 지금 가장 후회되는 게 이거예요. 내가 직장에 다니면서 그때 막 일 열심히 한다고 막 일주일에 7일씩 일하고 이러면서 아이들이 정작 내가 필요했던 초등학교 저학년 때 애들하고 단 한 번도 놀러 가본 적, 휴가를 이틀 이상을 가본 적이 없으니까 애들하고 멀리 가본 적이 없어. 그런데 이제 퇴직 후에 제가 애들하고 이제 보내는 시간이 많으니까 애들한테 가서 말 붙이잖아요. 근데 우리 애들이 딱 단답형이에요. 왜? 싫어, 바빠, 가. 이렇게 단답형으로 되는 이런 관계를 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우리 아들들하고 끈끈하고 친밀한 1대1의 관계를 깊게 가져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내가 놓여버렸는데, 우리 아들들은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는, 이게 우리 아들들의 문제냐? 아니요. 제가 퇴직 전에 직장 생활하면서 우리 아들들한테 소홀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건강한 인간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나하고 가장 많이 소중하고 중요한 사람들, 친구, 가족이 우선시되는 인간관계를 갖다가 미리 퇴직 전에 하셔야 되고, 퇴직 이후에도 그 인간관계가 좀 더 깊게 친밀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어떻게 그런 인간관계를 만드냐면 내가 움직여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요. 예전에는 와이프가 차려주는 밥, 직장 다닐 때는 그냥 다 꼬박꼬박 밥 제가 먹었는데, 지금은 하다못해 와이프가 밥 차리고 있으면 냉장고에서 반찬이라도 꺼내서 넣고 수저라도 넣고, 이렇게 내 몸에 조금이라도 보태고, 그렇지 않으면 와이프가 청소하려고 그러면 먼저 집 청소를 같이 도와주고, 이렇게 내 몸이 들어가서 그들하고 접촉하고 도와주고 관계를 맺어가는 것들을 해놔야지 유지가 됩니다. 지금 제가 가장 퇴직 후에 힘든 것들이 뭐냐면 와이프의 잔소리예요. 그 잔소리의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 작은 인간관계, 가족 사이에 있어야 될 그런 작은 인간관계를 갖다가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너무 안 했던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집에 와서 있으니까, 퇴직 후에 집에 와서 있으니까 그런 작은 인간관계를 갖다가 안 하는 것들이 와이프한테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뭐 심지어는 이제 뭐 제 방에 있는 불을 안 끄고 나온다, 아니면 화장실에 가서 청소도 한 번도 안 하면서 화장실에서 서서 오줌 눈다고 혼나기도 하고, 이런 사소한 인간관계들에 대한 것들이 결국은 퇴직 이후에 인간관계의 기본적인 바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자기가 직접적으로 해나가면서 인간관계에 깊이를 갖다가 넣지 않으면은 퇴직 이후에 사실 살아가는데 굉장한 어려움을 갖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제 직장 다닐 때는 하루에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한 뭐 50명 이른다면 50명들하고 가벼운 관계만을 쭉 해오니까 상관이 없었는데, 지금 퇴직 후에는 몇 사람하고, 네다섯 사람하고의 깊은 관계를 맺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해본 적이 없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아마 그렇게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기본적인 넓고 얇은 관계만 최적화되어 있어가지고 좁고 깊은 관계에 깊게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나 친구, 좁고 깊은 관계를 갖다가 유지하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퇴직 이후에는 그게 기반이 안 되면 불행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도 했는데, 결혼 지옥이 되고 퇴직 후에는 결혼 지옥이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경우가 주변에서 진짜 많아요. 퇴직하고 집에서 진짜 마른 낙엽처럼 딱 붙어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와이프나 애들하고 갈등 때문에 불행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지옥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간관계에 맺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깊고 좁은 인간관계에 대한 것들을 미리 하셔야 돼요. 그거 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 마음의 자세는 이런 큰 비커에다가 채우듯이 가장 소중한 바위에 해당하는 가족, 친구를 먼저 놓고, 그 다음에 그 일을 유지하는 지인들, 그리고 사소한 관계들을 갖다가 모래를 채워가는 형태로 해서 먼저 채워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것들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하죠.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사람은 의외로 자기 혼자서 지내는 법들을 잘 몰라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비 오는 날 저희 선배 중에 저한테 꼭 전화해요. 술 한잔 먹자. 자기 외롭다.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나한테 술 한잔 먹자 해가지고 해소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타인 의존적인 인간관계를 갖다가 해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삶의 만족도나 심리적 영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인간관계가. 그러니까 그게 왜 영향을 미치냐면 자기가 바로 서지 못할 경우에 그런 영향관계가 반드시 미친다는 부분도. 그래서 퇴직 후에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인간관계를 만들려고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자기 스스로 자력적으로 서야 됩니다. 인간관계는 중심축이 뭐야 되냐면 똑같이 바로 서 있는 사람들이 1대1로 이렇게 만나는 관계가 돼야 됩니다. 이 사람은 바로 서 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기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기대고 있는 사람도 이 사람을 배척할 거고요. 이 기대고 있는 사람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애한테 기대하는 것들을 갖다 얻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퇴직 후에 인간관계를 갖다가 바로 세우려고 그러면 내가 바로 서야 됩니다. 내가 바로 서지 못할 경우에는 인간관계가 다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 후에 가장 훌륭하게 자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저는 그 영화 퍼펙트 데이즈라는 영화에서 그 주인공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저게 인간관계의 완벽한 모습이에요. 퇴직 후에는. 그런 기본 자세가 된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의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들을 바로 설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퍼펙트 데이즈에 나왔던 그 도쿄의 공중화장실 청소부였던 친구의 그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아침에 딱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서 자기 삶의 루틴대로 쭉쭉 살아가고 삶의 질서는 자그마한 만족, 행복에 그걸 이제 낙엽 사이로 비치는 햇살이라고 그러는데 그 햇살을 갖다 사진을 찍어가면서 그게 삶에 만족한 거예요. 저 햇살이 너무 아름답다는 걸 갖다 느낄 수 있는 마음. 이런 것들이 인간관계에 다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내가 바로 서서 내 시간들, 내 삶을 갖다가 내 주도하에 내 스스로가 통제해 나가면서 내가 만족감을 얻어가면서 살아간다 그러면 인간관계는 자연스럽게 나한테 서로 이렇게 바로 선 상태에서 연결됩니다. 이랬을 때 삶이 밀도가 행복함이 톡톡되어야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퇴직 이후에 타인 의존적인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의외로 혼자 이렇게 견디는 것들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다 이제 집에서 보면은 그 노 부부들 이렇게 보면은 할머니는 자기가 혼자서 뭐 하는 일들을 갖다 쭉 하고 있는데 할아버지는 멍하게 TV나 보고 있고 이렇게 앉아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할아버지들이 자기 혼자서 해왔던 역사들이 짧아서 그렇습니다. 할머니들은 가족 주부 생활하면서 혼자서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갖다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근데 할아버지들은 사회생활하면서 타인에게 의존하고 타인들하고 연결되는 것들을 갖다가 법들을 몰라서 그런 것들이 결국은 퇴직 이후에 삶에 영향을 안 미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가장 기반은 뭐냐면 자기 스스로가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바로 섰을 때 그 이후에 인간관계가 행복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부분들,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외로움을 타인한테 기대려고 하지 마세요. 이게 어쩔 수 없는데 그렇다고 외로움이 가셔지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타인한테 자기 외로움을 갖다가 해소하려고 많이 하는데 혼자서 바로 쓰는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모든 관계는 그 관계에 파괴시키고 흐트러뜨립니다. 그 흐트러지면은 관계가 어긋나기 시작하면 그 관계에 같이 어울리는 공간에 만약에 집이라고 그러면 집에 같이 있다 그러면 진짜로 말 그대로 결혼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가정생활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바로 서야 된다. 이 얘기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 예. 질문. 퇴직 후에 새로운 인맥. 새로운 인맥이 아니라요. 새로운 인맥보다는 기존에 맞아왔던 인맥의 재발견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인맥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퇴직 이후에 해나가는 것들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황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뭐냐면 기존에 했던 인맥의 재발견이 중요합니다. 저를 놓고 보면 그전까지는 그렇게 많은 부분들 얘기를 없던 친구인데 퇴직 이후에 훨씬 친한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와 친해진 이유가 뭐냐면 이 친구와 관계가 새롭게 형성됐어요. 제가 지금 저희 건국대에서 박사과정을 하고 있어요. 지금 논문 준비하고 있는데 이 친구는 고대에서 박사과정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박사과정을 어떻게 하는 거에 것들이 좋으니까 서로 간에 이야기할 수 있는 요소도 많고 왜 박사과정까지 하기까지 그 마음 자세 이런 부분들을 갖다 서로 공유하게 되니까 그 친구하고는 관계가 새롭게 재발견됐어요. 그 친구는 직장에 다닐 때 제 후배였었는데 후배였을 때는 그 친구가 그런 친구인 줄 몰랐는데 퇴직하고 나서 그 친구가 대학원을 같이 들어가고 대학원 공부하면서 서로 간에 관계를 다시 맺다 보니까 이 관계가 새로운 재발견이 되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지금 퇴직한 이후에 살아가시다 보면 기존에 있는 관계 중에 새롭게 더 깊어지는 관계로 전환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걸 저는 이제 재발견이라고 하고 그 재발견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관계를 만든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들을 억지로 의지력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기존에 있는 관계들과 차근차근히 연결하면서 재발견하면서 그 관계의 깊은 맛들을 느껴가는 것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와이프하고도 관계를 지금 재발견하고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 재발견하냐면 지금 와이프하고 그 5시 산책을 와이프하고 같이 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와이프하고 이렇게 그 산책하는 2시간 동안에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얘기하고 하는 것들 때문에 와이프의 새로운 멀들을 더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아침에 산책하고 주말에는 가까운 궁이나 능이나 이런 데를 갔다가 와이프하고 둘이 계속 그 멀리 여행 가는 게 아니라 하루 동안의 여행을 갔다가 이렇게 하고 남산도 벌써 몇 번을 갔다 오니까 남산을 갈 때마다 새롭더라고요. 봄에 갈 때 새롭고 여름엔 더 안 가고 이제 가을에 갈 때 그리고 겨울에 갈 때마다 이렇게 새롭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새로움을 갖다가 와이프하고 같이 해나가다 보니까 그런 추억들이 이제 서서히 와이프하고 나하고 쌓여가니까 우리의 와이프하고 저희 부부관계에 재발견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와이프하고 같이 재발견하는 과정 속에서 새로운 관계들보다는 그런 관계들의 깊이가 더해지는 관계. 이것들이 퇴직 후에 필요한 새로운 인맥을 만드는 것보다는 인맥에 대한 재발견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그래서 드린 겁니다. 저는 이제 언제까지 흘러가는 대로 살 것인가 이렇게 책을 쓰면서 그때 사실은 퇴직 후에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은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살아갈 것인가, 언제까지 흘러가는 대로 살 것인가.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언제까지 흘러가는 대로 살 수 있는가는 퇴직 전까지인 것 같아요. 퇴직 이후에는 새로운 물결들이 와서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곳으로 이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흘러가는 대로 살지 않고 내가 흐름을 갖다가 주도적으로 만들어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6가지를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재테크하셔야 되고요. 글쓰기 하셔야 되고 일을 놀이처럼 해야 되고 시간을 제대로 가지셔야 되고 좋은 습관과 몰입을 하셔야 되고 체력 건강해야 되고 그다음에 인간관계 자력 스스로 바로 설 수 있는 인간관계를 만들어야 된다. 이 6가지를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6가지를 가져야만이 흘러간 대로 흘러가지 않고 내가 내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내 삶의 밀도를 높일 수 있다. 이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40대, 50대 계신 분들 삶의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살고 계신 삶의 밀도를 제가 제시하신 6가지 방법을 가지고서 밀도를 높이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